안녕하세요. 건강을 읽어드려요입니다. 오늘은 리얼리티 레볼루션이라는 책의 내용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의 평행 우주는 확실히 사람들의 집단 의식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영화와 TV쇼에서부터 대중소설과 비디오 게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평행 현실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부터 미국 드라마 프렌지, 애니메이션 릭과 모티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기 있는 영화와 TV쇼가 다중우주의 가능성을 탐구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바딤 젤란드가 가능태 또는 인생 트랙이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된 정말이지 믿기 힘들 만큼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다. 프레드릭 도스는 발목을 삐었을 때 누운 자세에서 자신은 이 상황에서 당연히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몸을 굴려서 다시 다리를 움직여 보니 발목은 완전히 나아 있었다. 조 디스펜자 박사는 자신이 개최한 3일간의 컨퍼런스에 참석한 뒤 종양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람들의 사례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 내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유일한 길은 그들이 다른 인생 트랙에 있는 다른 몸으로 이동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충분한 에너지가 있다면 나는 우리가 거시적 영역에서도 전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지 가설적이고 문자적인 전프가 아니라 더 나은 현실을 창조하는 사고방식으로서의 점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보고 느낀 적이 있다. 강도 침입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나는 버트 골드먼의 퀀텀 점프 명상 세트와 신시아 수 라슨의 양자 도약에 제시된 안내를 따랐다. 이 두 작가는 명상, 기공, 요가를 통해 병행한 타임라인으로 점프하기 위한 충분한 에너지를 모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전념했다. 우리가 다른 길을 택하면 원래의 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 번에 하나의 현실만 인식할 수 있는 관찰자들이다. 즉, 한 번의 고속도로 하나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하나의 도로에서만 있었던 것처럼 느낀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장소에서 운전하는 방법을 잊어버릴 정도로 오랫동안 한 도로에만 머무를 수도 있다. 비포장 도로나 바위가 많은 길을 운전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해석 방식은 다른 길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방해할 수 있다. 물론 그런 경우에는 이동하기가 좀 더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요점은 우리는 이전의 자동 운행 모드를 끄고 나서 우리의 기분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운전대를 쥐고 자신의 길을 계속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내 인생을 바꿔놓을 정도로 감동적이었다. 그래서 나는 글을 써야만 했다. 이 개념이 쉬워서가 아니라 쉽지 않아서다. 여러 전제 가운데 일부는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당신은 열심히 실행에 옮겨봐야 하고 약간의 집념도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만약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의 치유와 성공이 있는 현실로 이동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심오하고 강력한 것이다. 우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의식이 높든 아니면 절망적으로 우리 자신의 길에 갇혀 있든 특정한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의도와 자각이다. 우리 대부분은 도로에서 벗어나 다른 고속도로에 올라타더라도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차가 알아서 운전하도록 내버려 둔다. 스스로를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내가 이 책에서 전하고 싶은 것, 곧 내가 굳게 믿는 진실은 이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아니, 잡아야만 한다. 길을 잘 보라. 당신 내면의 내비게이션을 따르라. 만약 내비게이션이 당신에게 더 나은 경로로 안내하는 샛길을 볼 수 있다면 그 길에 올라타 당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가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 이 책에서 탐구하려는 것이다.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 우리가 시간에 대해 생각할 때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시간을 직선형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A 지점에서 B 지점, C 지점에서 D 지점까지 하나의 단일한 타임라인을 따라 걷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시간에 대한 이러한 사고방식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이론을 고려할수록 시간은 직선이라기보다 호수와 같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우리가 취하는 행동은 호수에 던진 조약돌과 같고 그로 인해 일어난 파문은 미래와 과거를 향해 나아가며 그 모두는 현재와 동시에 공존한다. 시드니 대학교 시간연구센터의 공동 책임자인 크리스티 밀러 박사에 따르면 블록 우주 이론은 우주를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거대한 4차원 시공간 블록으로 바라본다. 블록 우주에는 지금이나 현재가 없다. 모든 순간은 단지 세 개의 공간 차원과 한 개의 시간 차원 안에서 서로 상대적으로 존재한다. 현재에 대한 당신의 감각은 블록 우주에서 당신이 그 순간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낸다. 과거는 그 뒤에 미래가 위치하는 동안 단지 그 앞에 있는 우주의 한 조각일 뿐이다. 바딤 젤란드는 이 블록 우주에서 아이디어를 확장한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미래가 있다는 것이다. 미래를 인식하는 것에 대한 이 생각을 처음 탐구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라는 책을 발견했다. 이 책에 따르면 1965년 캠브리지 대학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였던 에이드리언 돔스는 사건이 전개될수록 아원자 수준에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간의 다른 차원에서 교란이 발생하여 파면이 만들어진다고 했다. 그는 이 파면을 양전자 파면이라고 불렀다. 이 파면은 뇌의 신경세포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민감한 사람들이나 민감성을 개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 또 돔스는 파면을 수면을 들어 비유로 설명했다. 연못에 장난감 배가 떠 있는 장면을 떠올려 보라. 연못 가에는 배가 움직여도 그 배를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사람이 서 있다. 배가 앞으로 이동하면 물결이 일렁이면서 파면이 만들어지고 파면은 사람이 서 있는 물가에 도달하기 시작한다. 이 파면은 잡초, 나뭇잎, 그리고 고정되어 있거나 연못을 천천히 떠다니는 통나무 주위에 일렁인다. 그리고 이 각각의 물체도 수면에 교란을 일으킨다. 만일 연못가에 서 있는 사람이 연못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물체들을 오랫동안 관찰한 경험이 있다면 도달하는 물결만 보고도 그 물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파면을 관찰하면서 물 위에 있는 대상의 형체를 파악할 수 있고 그 물체가 물가로 떠내려오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계산할 수 있다. 돔스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감정, 직감이나 본능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실제로 평행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인생 트랙들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다고 믿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이들이 바로 9.11 테러 당시 비행기에 타지 않은 사람들, 불이 날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선로를 이탈할 열차에 타지 않은 사람들이다. 프레드 앨렌 울프는 그의 저서 평행우주 다른 세상을 찾아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미래가 현재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양자 물리학의 수학 법칙에 대한 새로운 예측이다. 말 그대로 수학 공식은 미래가 어떻게 우리의 현재에 들어오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평행 우주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바딤 젤란드의 리얼리티 트랜서핑 모델은 모든 시간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개념을 사용한다. 가능태 공간이라는 곳을 통해 모든 미래와 과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딤은 가능태 공간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는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변화를 포함하는 정보 구조체가 우리 주위에 존재한다고 믿는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다양한 현실들, 모든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다. 존재하거나 존재했거나 존재할 모든 것들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에 관한 정보뿐이다. 만약 내가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빅맥을 먹겠다고 결정한다면 그 길의 어딘가에는 몸집이 아주 거대한 또 다른 나의 버전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인생 트랙 전체를 경험할 필요는 없다. 나는 미래의 파도에 올라탈 수 있고 이 시간의 바다에 떠 있는 다른 지점들로 이동할 수 있다. 몰입 상태에 접근하기. 이 책의 가설은 우리가 이러한 현실들에 점점 더 민감해지고 연못의 물결 위에 올라타는 것, 그리고 그 물결 위에서 우리의 길을 조종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점점 더 민감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성공적으로 이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몰입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나는 우리가 그곳에서 미래를 엿볼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몰입 상태에 있을 때 더 높은 생산 능력을 보이곤 하는데 흥미롭게도 그렇다고 해서 이런 현상이 우리 두뇌가 더 활성화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스티븐 코틀러의 몰입에 관한 연구가 반대의 경우를 보여준다. 빠르게 랩을 하는 래퍼들처럼 무언가를 턱출나게 잘하는 사람들의 뇌를 관찰해보니 편도체와 전두엽 피질은 실제로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에고는 우리의 생존을 돕기 위해 우리를 제약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꺼버리고 몰입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정말로 믿을 수 없는 미래의 평행 현실에 접근할 수 있다.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시간 개념은 많은 종교가 탐구해온 것이다. 인도의 불교 경전에는 인드라망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강력한 신이 소유하고 있는 무한히 넓은 그물망을 말하는데 그 그물망은 신의 궁전에 드리워져 있다. 그물의 이음새마다 투명 구슬이 달려있고 구슬은 각각 다른 모든 구슬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다. 시간은 그러한 다면적인 구슬과도 같다. 인드라망은 우리 주위에 걸쳐 있으며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곳으로 접근할 수 있다. 기도에 대한 개념도 이러한 시간 개념과 연결될 수 있다. 린맥 태거트의 저서 의도 실험에서 리는 어떤 사람이 기존 연구들의 결론 도출 방식을 어떻게 반박하고 싶어 했는지를 설명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의 명단을 주고 그들이 더 건강해지도록 기도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기도를 받은 환자들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 환자들의 건강 상태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 실험에 쓰인 환자들의 명단과 건강 자료가 5년 전의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이 결과는 미래의 기도가 과거의 사람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유사하게 나는 우리의 현재가 과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 당신이 과거에 했던 어떤 일을 다시 떠올려 보라.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접근해 보라. 처음에는 우리의 신념이 변화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치료적인 활동이다. 과거에는 나도 실수를 했고 부끄러운 일을 했다. 나는 그것을 바꾸기 위해 다시 과거로 돌아갔는데 그때 나는 내가 더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과거의 그 기억들이 이전처럼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다. 우리는 보통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바탕으로 미래를 결정한다. 따라서 이런 활동은 설령 과거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더라도 과거의 기억을 저 멀리 놓아주는 심리적 연습이 될 것이다. 효과적인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과거를 놓아주는 것이 관건이다. 과거에 의해 규정된 것을 모두 짊어지고 다니는 한 당신이 미래에 가질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나는 이 원칙들을 인간관계, 부모와의 관계,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광도 침입 사건 당시 내가 들었던 음성이 내 음성이었는지 궁금했다. 내가 나를 도우려고 그때로 돌아갔던 것 아닐까?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다. 나는 깊은 명상에 들어갔고 사건이 일어났던 시점으로 돌아갔다. 소파에 누워있는 내가 보였다. 나는 나에게 걸어가서 소리쳤다. 일어나, 문을 닫아. 그때의 그 음성이 나를 안내하려고 미래에서 온 또 다른 나였는지 아닌지 확신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때 나는 안내받고 있다고 느꼈다. 어쩌면 미래의 내가 이미 일어난 사건을 바꾸기 위해 과거로 돌아갔고 그래서 내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지도 모른다. 그 가능성은 엄연히 존재한다. 나는 이미 일어난 일을 바꾸기 위해 과거로 돌아갈 때 기분이 고양되는 것을 느낀다. 부담과 짐은 덜어지고 하고 싶었던 일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자신감은 붙는 느낌이랄까? 신념 요인. 이 모든 것의 열쇠는 당신의 신념에 달려있다. 신념이 곧 마법이다. 우리가 태어났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우리는 빛과 어둠, 부양과 충족, 행복과 고통에 대한 신념을 부여받는다. 백지가 있고 거기에는 무엇이 옳고 어떻게 의사소통하며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로 채워져 있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 정보들은 우리 바깥에 존재하는 반면에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 안에서 심장을 뛰게 하고 폐를 숨쉬게 하며 생각이 신념 체계를 유지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건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서 벗어나 무의식을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신념 패턴에 의해 형성되었다. 웨인 다이어는 당신의 바람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싶다면 당신의 가슴이 바라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잠언 23장 7절을 보자.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디바인 매트릭스와 믿음 코드 30일의 저자 그렉 브라이드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우리의 힘을 완전히 깨우기 위해서는 삶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미묘한 변화, 즉 신념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양자 물리학을 다뤄야 했던 이유다. 양자 물리학은 신비로워야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당신이 원하는 현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당신의 신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되어줄 수 있다. 하지만 핵심은 단지 이해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굳은 신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신념이 당신의 삶으로 들어올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어쩌면 이미 당신은 현실 변화를 경험했지만 그것을 되수롭지 않게 여겼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집에 있던 물건들이 사라진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신시아수 라스는 설문조사를 통해 33%의 사람들이 식물이나 동물이 사라지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 신시아는 버클리 마리나에 있는 거대한 해시계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신시아는 홀로 이곳을 찾을 때마다 해시계 조각상을 보곤 했는데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현실 변환의 증거를 끊임없이 접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념이 현실을 또 다른 관점으로 볼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가 알겠는가? 뭔가가 바뀌었거나 현실 변환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을 당신에게 입증할 방법이 내게는 없다.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순간뿐이다. 당신은 시간이 일직선으로 흐르지 않는다거나 우리가 다른 자아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하는 나를 믿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전혀 나를 믿을 필요가 없다. 나는 과학자가 아니라 공상과학 마니아다. 나에게는 분명 편견이 있다. 어쩌면 내 내면의 깊은 어딘가에 이 말이 모두 사실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현실 변환을 적용할 수 있다고도 믿는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뒷받침하는 것은 신념이다. 신념이 우리를 인도한다. 그것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에 들어있는 휘발유와 같다. 성공학의 거장이자 신념의 마력을 쓴 저자인 클라우드 브리스톨도 신념이 우리를 정의한다고 믿는 전문가들과 철학자들의 무리에 동참했었다. 신념은 우리의 가장 큰 장벽이자 가장 강력한 도구다. 소리가 물방울을 통해 물결치면서 가시적인 파동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신념의 파동은 우주의 양자 소재를 통해 물결치면서 가시적인 우리의 몸이 된다. 즉 치유, 풍요, 평화, 질병, 삶의 고통 같은 것들의 신념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소리를 조율하여 소리의 패턴을 바꿀 수 있듯이 우리는 신념의 조율을 통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보존할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현실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신념은 무거운 것이다. 신념은 우리가 창조한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길 요구한다. 당신은 그 책임에서 오는 중압감으로 인해 힘들어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종교적, 정치적 신념에 이끌려 항상 우리의 현실을 다른 사람이 대신 규정하도록 내맡겨둔 채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폐기해버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당신에게 확실한 대답을 약속할 수는 없다. 오로지 당신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지 않기만 바랄 뿐이다. 하지만 너무 경직된 나머지 이 이야기들이 사실이길 바라는 당신의 마음 한켠마저 무시하지는 말라. 우리에게 위대한 사랑, 가장 깊은 치유, 우리의 신념에 가장 심오한 기적이 다가오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신념에 달려 있으니 말이다. 2장 현실 창조의 장애물. 모든 한계는
나 스스로가 정하는 것이다. 이카루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양자 정보를 주고받는다. 빛과 열 같은 요소들에 대한 모든 인식은 우리의 뇌를 늘 드나드는 양자 입자인 원자와 전자에서 나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의식과 의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생각을 전달하는지,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 주변 세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연구들에 따르면 뇌는 다양한 구조적 차원들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는 다차원적인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두뇌 모델은 스위스의 블루브레인 프로젝트 연구팀에서 만들었는데 슈퍼컴퓨터를 기반으로 인간의 뇌를 재구성하는 것이 그들의 연구 주제다. 이 연구팀은 수학의 한 분야인 대수적 위상수학을 이용했는데 대수적 위상수학은 물체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가와 상관없이 그 물체와 공간의 특성을 숫자로 설명해내는 것이다. 그들은 뉴런들이 무리를 지어 신경구조를 만드는데 한 무리에 속한 뉴런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 신경구조의 기하학적 차원도 복잡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당신이 수학자가 아닌 이상 자세한 내용을 따라가기는 어렵겠지만 연구팀이 그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흥분했는지를 보면 그 파급력을 알 수 있다. 그들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세계를 발견했다. 자그마한 가상뇌에도 수천만 개의 신경구조가 발견되었고 그중 일부는 최대 11차원까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보손끈 2로는 26차원을 이야기하고 촉근 2로는 10차원을 이야기하며 현재 가장 대중적인 M2로는 11차원을 이야기한다. 이제는 그리 놀랍지도 않은 동시성 현상이지만 뇌 구조가 가질 수 있는 차원의 수도 11로 똑같다. 지금 나는 이 이론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물론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은 설명할 수 있겠지만 말이다. 차원, 끈 이론, 어떻게 질량이 변하고 입자가 구성되며 진동 상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런 모든 수학적 복잡성을 우리 머리가 다 아우르기는 어렵다. 심지어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4차원은 지금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상이지만 그것을 개념화하기란 쉽지 않다. 플랫랜드라는 책은 온 우주가 평평한 2차원으로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책이다. 우리 중 한 사람이 그 공간에 출현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게 우리는 단지 식별하기 어려운 흐릿한 형체일 뿐이니 말이다. 그들은 더 크고 더 강한 무언가가 거기에 있다는 걸 알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다. 우리가 평면 세계에 사는 존재라면 종이 조각, 즉 우리의 평면 세계를 집어 올릴 수 있는 사람과 접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경이로운 일이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현실을 해킹하는 경험을 하는 것과 같다. 우리의 감각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우리의 현실이 어떤 수준에서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상과 연결짓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단지 우리 뇌의 구조와 그것이 이해할 수 있는 물리적 구조와 아주 작은 부분에만 접근하고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더 많은 무언가가 있음을 알고 있다. 흐릿한 형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평면 세계에서 영원히 머무를 필요가 없다. 흔히 말하는 장님과 코끼리의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단지 일부 정보만 처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감각에 제한이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잠재의식 전체에 접근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신을 잃을지도 모른다. 심장이 뛸 때
눈을 깜빡일 때, 숨을 쉴 때마다 우리가 과거에 했던 일,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빛, 에너지, 방출, 입자, 끈, 진동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양자 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라. 우리가 아는 것은 이런 정보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 정보와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이다. 생각의 힘은 뇌의 한계를 넘어서 확장된다. 우리는 그 힘이 열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보기 전에 그 힘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펜듈럼의 힘. 우리가 종종 인식하지 못하는 첫 번째 장애물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거의 통제할 수 없고 우리는 이것을 박테리아 군집과 물고기 무리 그리고 집단 이동하는 동물의 무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딤 젤란드는 이러한 힘을 펜듈럼이라고 부르고 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물질적인 수준에서 구조는 건물, 가구, 장비, 기계, 기술 등과 같은 물질적인 대상과 공동의 목표 아래 결합된 이들의 집단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에너지 수준에서는 어떤 집단이 같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그 결과 그들의 산염 에너지의 매개 변수가 일치할 때 구조체가 만들어진다. 그들의 산염 에너지는 결국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마치 에너지 바다의 한가운데서 독자적인 에너지 정보장이 생성되는데 이것을 에너지 펜듈럼이라고 부른다. 결국 이 구조체는 자신의 생애를 시작하고 그 구조체를 만들어낸 사람들을 자신의 규칙으로 예속시킨다. 바디 젤란드는 2명 이상이 집단, 사상 등에 대해 공통된 산염 에너지를 공유할 때 펜듈럼이 발생한다고 한다. 펜듈럼이 형성되면 완전히 독립적인 구조체가 되는데 그것의 유일한 목적은 에너지를 수확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이것은 신비주의 문학에서도 언급된 에그레고르의 개념과 비슷하다. 에그레고르는 산염체, 집단적 사고, 자율적인 심령체를 뜻하는 것으로 집단으로 모인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것은 다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사람들의 생각을 먹이 삼아 존재한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마치 물고기 무리 안에서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뜻에 복종하도록 배워왔다. 우리는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가족들과 함께하며 특정 회사를 위해 일하고 특정 정당을 선택하는 등의 의무를 수행하는 법을 배운다. 우리는 철학적인 사상에 부합하고 국가의 일부가 되도록 교육받는다. 그 정도는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것들과 관련한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데 때때로 그 의무감은 죄책감으로 변한다. 그러나 현실을 뛰어넘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생각의 힘을 다루는 책을 읽을 때면 당신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난 것처럼 느낀다. 그래서 우리는 명상을 하고 우리가 현실로 끌어오려는 것을 떠올리며 목표를 작성하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생각한다. 하지만 그러다가 금세 거기에서 벗어나 정치적인 논쟁에 빠지거나 우리의 에너지와 주의를 빼앗아가는 다른 것들에 빠져들고 만다. 펜듈럼은 당신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상관하지 않는다. 다만 당신의 에너지를 원한다. 당신이 그네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보라. 만약 당신이 그네에 앉아 있다면 당신이나 다른 사람이 그네를 당겨서 밀어주지 않는 한 그네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일단 그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움직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처럼 펜듈럼은 나에게 에너지를 바쳐라라는 펜듈럼의 규칙을 따르는 구성원들에게서 힘을 얻는다. 펜듈럼은 자신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에너지를 빼앗아간다. 이 에너지의 흐름은 주파수,
즉 여러 에너지들과 생각들의 전체 생태계 중앙에 있는 그네 같은 것이다. 에너지가 집단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앞뒤로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면 정보 구조체가 형성되는데 이 구조체가 펜듈럼인 것이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지만 수세기 전부터 내려오는 고대 마법 책에도 같은 개념이 있다. 이 책에 따르면 집단의 생각에 의해서 말 그대로 독립체가 살아난다고 한다. 나는 이것을 어느 정도 믿고 있다.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를 펜듈럼에게 쏟고 있다면 우리는 펜듈럼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것이다. 펜듈럼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현실을 조종하고 현실을 창조하는 데 쓰여야 할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간다. 펜듈럼은 우리의 에너지와 집중력을 포획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현실 창조를 적용하고 시도하는데 장애물이 된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시각화하려고 온종일 에너지를 소진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우리와 함께 상호작용하고 우리의 의사결정과 목표, 끌어당김의 법칙, 그 자체 같은 것에 의사결정과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이 외부의 힘을 무시한다면 펜듈럼의 에너지는 흩어져 버린다. 그네가 천천히 움직임을 멈추는 것이다. 펜듈럼에게는 자기만의 고유한 어젠다와 목표가 있다. 펜듈럼은 그 목표에 동조하는 현실로 당신을 끌어당김으로써 당신의 에너지를 수확한다. 펜듈럼은 당신이 펜듈럼의 목표와 목적을 위해 헌신하게 하며 당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현실로 당신을 끌고 갈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조종해서 소망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는 결코 펜듈럼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펜듈럼은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펜듈럼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소음도 없고 음식도 거의 없는 어두운 방에 혼자 앉아 있으려고 할지도 모르지만 이는 좋은 삶이 아니다. 대신 우리는 펜듈럼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특정한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는 외부의 힘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펜듈럼을 극복할 수 있다. 일상에서의 펜듈럼. 펜듈럼을 모두 부정적으로 여길 필요는 없다. 나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삶에서 원하는 현실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도를 가지는 리얼리티 레볼루션 자체가 펜듈럼이 되는 것을 보고 싶다. 우리가 이런 종류의 펜듈럼에 붙어 있다면 그 펜듈럼은 우리를 안내할 수 있고 심지어 우리가 그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날마다 우리는 미래 목표를 향해 다가가거나 목표에서 멀어져 가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펜듈럼에 동조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펜듈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예는 바로 온라인 활동이다. 우리는 온라인에서 주고받는 대화는 펜듈럼과 무관하며 그저 의견을 나누는 것뿐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의견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다른 누군가는 거기에 반응한다. 인터넷 괴물은 당신의 신념이 무엇인가에는 관심이 없다. 단지 당신의 원망과 분노의 에너지를 수확하기 위해 누군가가 당신이 하는 말에 무조건 반대하기를 원한다. 이 괴물은 당신이 반응하지 않고는 못 베길 만큼 말도 안 되는 악플을 달아서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데서 기쁨을 느낀다. 설전이 시작되면 그들은 저마다 펜듈럼에 빠져든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공격하고 반발하는 에너지는 거기에 동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에너지도 함께 빨아들인다. 우리는 정치나 스포츠 행사, 성이나 물질적인 부에 관련된 움직임에서도 펜듈럼을 찾아볼 수 있다. 어떤 것은 유익하고 어떤 것은 파괴적이다.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펜듈럼을 인식하는 것이고 펜듈럼과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선택하는 것이다. 펜듈럼에게 먹잇감이 되는 가장 강력한 감정은 우리의 인식을 마비시켜 버리는 것과 같은 감정인 두려움이다. 어떤 것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보다 두려움을 느끼기가 훨씬 쉽다. 두려움은 우리 뇌의 되뇌 변연계에 존재하는 편도체를 자극한다. 편도체는 우리가 진화하기 시작했을 때 생존을 위해 두려움을 예민하게 인식해야 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더 광범위한 수준에서 보면 지금의 우리는 훨씬 수준이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시점까지 진화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이용하는 존재다. 깨어있지 않으면 두려움은 우리를 점유해 버리는데 바로 그때 우리는 곁에 있는 강력한 펜듈럼으로 빨려 들어간다. 정치인들은 그들의 지지 세력을 만들기 위해 두려움을 이용한다. 강력한 반대 세력이 나타나 저항하더라도 상관없다.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펜듈럼은 자신의 집단을 다른 모든 집단과 구별함으로써 되도록 많은 추종자를 포획하기 위해 노력한다. 펜듈럼은 특별해지길 원하며 자신이 작은 물고기 떼가 되길 원한다. 만약 당신이 펜듈럼에 강하게 저항한다면 당신의 그 감정은 펜듈럼의 에너지가 된다. 펜듈럼은 고상하고 이상적으로 보이는 가면 뒤에 숨어 펜듈럼에 반대하는 행동이 영예롭게 느껴지도록 만든다. 우리가 절대 동의할 수 없거나 우리를 화나게 하거나 끔찍하거나 혹은 잘못된 것들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본능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관여할 때 펜듈럼에게 먹이로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펜듈럼은 우리의 감정을 이용하여 우리가 죄책감이나 분노나 의무감을 느끼게 할 것이다. 그 에너지가 바로 펜듈럼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를 전쟁, 구속, 상실로 끌어들이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을 현실로 만들고 우리의 참여 활동이 옳다고 느끼는 타임라인으로 우리를 이동시킨다. 펜듈럼은 우리에게 있는 깊은 연대감의 욕구를 채워준다. 기억하라, 이것은 현실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우리는 펜듈럼을 무시하거나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없다. 펜듈럼과의 전쟁은 항상 존재한다. 펜듈럼이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댈 때 무심코 그것에 동조한다면 펜듈럼의 꼭두각시가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에너지로 만들어내고 있는 산염체를 인식할 필요도 있다. 그래야 우리는 개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나날들과 미래를 가져오는 긍정적인 펜듈럼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균형력. 펜듈럼이 자연계와 인간 본성 모두에게 볼 수 있는 강력한 힘인 것처럼 우리는 균형력도 찾아볼 수 있다. 균형력은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 나오는 개념이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균형을 유지하려는 쪽으로 움직인다. 대기의 온도가 변하면 바람에 의해 균형이 잡힌다. 당신이 건물 옥상에서 물체를 떨어뜨리면 그 물체는 지면에 닿아서 더 낮은 수준의 에너지가 될 때까지 잠재적인 에너지인 위치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지나친 잠재 에너지가 있는 어디에서든 자연은 언제나 그 에너지를 낮추어 균형을 이루는 쪽으로 작동한다. 균형력은 언제나 우리를 균형 상태로 이끌려고 한다. 나는 살면서 내가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할 때마다 항상 균형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생각해보라. 당신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그것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는가? 중요성이 만들어지면 당신의 의도에 반하는 균형력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중요성은 내적 중요성과 외적 중요성으로 나뉜다. 내적 중요성은 당신의 장점, 능력, 약점, 문제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 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중요한 일을 하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내적 중요성이 작동해서 균형력이 깨지고 우주는 그런 당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려고 할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외적 중요성도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 당신이 외부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나 대상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할 때 잉여 포텐셜이 만들어지고 문제가 발생한다. 불행하게도 외적 중요성을 조절하는 건 내적 중요성을 조절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기에는 모든 지나친 감정들이 포함된다. 분노, 불평, 비합리성, 불안, 염려, 실망, 당혹감, 두려움 또는 죄책감, 애착, 의존성, 과도한 칭찬, 집착, 이상화, 숭배, 우월감, 이 모든 것들이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는 중요성의 형태다. 중요성은 두려움을 먹이로 삼아 펜듈럼을 만드는데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장애물이다. 당신은 두려움을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에 먹이를 주고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냄으로써 펜듈럼에 휘둘릴 수도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